내가 네 노예니? 나 이제 이 생활도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네 자식 네가 키워라.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키우고 있잖아요. 키워. 너희가 키운다고? 하루 종일 애 붙잡고 씨름하는 건 난데 너희가 키운다고? 할머니가 손주 좀 못 봐줘요. 저도 집에서 애나 보고 싶어요. 내가 애만 보니? 빨래에 청소에 요리에 너희 집안일까지 내가 다 하고 있잖아. 회사 일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에만 계시면서 그거 좀 못 해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부부의 노예가 된 64세 김분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에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서 가장이자 엄마로 살았습니다. 갓난아기를 업고 공장에 출근해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기에게 젖을 챙겨 먹이고 퇴근 후에는 어린 아들을 안고 식당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아들은 자주 떼를 쓰고 울었지만 저는 그 울음마저 기특하고 안쓰러워 달래주며 버텼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방과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집 앞에서 마냥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지, 나처럼 고생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바람과는 달리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에서 말썽꾸러기로 유명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동네 구멍가게에서 과자나 음료수를 훔쳤고 사장님께 걸리면 우리 엄마가 다 갚을 거다라며 뻔뻔하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같이 학교 담을 넘고 수업을 빼먹어 오락실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당시 유행하던 동네에 비디오 방에 몰래 들어가 어른용 영화를 보다 들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어귀에 세워진 오토바이의 열쇠가 꽂아진 걸 보고 장난삼아 몰래 몰고 다니다가 넘어져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매일같이 학교 옆에 있던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늦은 밤까지 놀았고 당구장 주인 몰래 돈을 훔쳐 도망치다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또 술집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선생님께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혼도 내보고 체벌도 해보았지만 효과는 없었지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들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성적이 바닥을 맴돌더니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나서는 이 일 저 일 잠깐씩 하다 금세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왔어요. 사장이 너무 짜증나서 못 다니겠어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직장을 몇 달도 채우지 못하고 옮겨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거나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를 반복했고 저는 아들이 혹시 어디 잘못된 길로 빠질까 노심초사하며 애가 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흘러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즈음 저도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제 명의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집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심란했지만 그래도 혹시 아들이 마음 잡고 싶어 하는 건가 싶어 집안을 정리하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날짜가 되고 아들은 한 아가씨의 손을 잡은 채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며느리입니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나는 민철이 엄마예요. 네, 너무 멀더라고요. 결혼하고 오려면 차 새로 사주셔야겠어요. 중고차 타고 무서워서 오겠나?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오자마자 차 타령이라니요. 그런데 더욱 황당한 건 집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보더니 하는 말이었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작네요. 그래요? 그래도 혼자 살기엔 딱 좋아요. 처음 문 열고 들어왔을 때 한 말도 황당했는데 집을 보고선 하는 말이 집이 작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표정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망칠 수 없던 저는 다시 웃으며 얘기를 건넸죠. 우리 아들이랑은 얼마나 만났나요? 6개월 정도 됐어요. 솔직히 결혼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자꾸 하자고 해서요. 아, 그래요. 미선양은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건가요?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요. 근데 오빠가 하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뭐 살다 보면 정이 들지 않겠어요. 그 대답에 저는 당황에 더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 아들은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했죠. 저는 올라오는 화를 꾹 누르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니? 밥은 맛있는데 반찬 가짓수가 좀 적네요. 어쩜 하는 말마다 다 이렇게 밉상일까요? 저는 이때부터는 굳은 표정을 숨길 생각도 못했습니다. 모두 말없이 밥만 먹고 있던 찰나에 아들이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결혼식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돈만 보태줘요. 그리고 날짜나 장소도 다 정해놨어요. 날짜랑 장소는 사돈댁이랑 엄마도 생각해서 정해야지. 저 부모 없어요. 부모가 저 감당 못하겠다고 호적에서 팠어요. 그리고 식장은 이미 정해놨어요. 부모님 두 분 다랑 연락 안 하는 거니? 안 해요. 없다고요, 부모. 그리고 애가 있어서 결혼도 배 나오기 전에 해야 돼요. 웨딩드레스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호적이 파인 사람인 것도 충격인데 아이까지 가졌다니요. 한참을 생각한 저는 아이가 생겼다면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하며 그래도 예의는 지켜서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지요. 뭔 예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누가 결혼식 가지고 예의 따져요? 그냥 돈만 좀 도와주세요.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돈만 대주는 사람이니? 엄마, 그냥 돈만 준비해줘요. 요즘 결혼에 대해 뭘 아신다고.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뭐가요? 애도 생겼는데 안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시면 이대로 둘이 나가서 엄마 없는 셈 치고 살게요. 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이때 그냥 그러라고 했어야 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 순간이 후회됩니다. 아들과 연을 끊을 순 없었던 저는 결국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이래서 어른들이랑 얘기하면 피곤하다니까라고 작게 중얼거리더군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직장 예약금부터 시작해 웨딩드레스, 사진 촬영, 청첩장, 예물까지 하나하나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직장은 며느리가 고집한 호텔 뷔페였는데 기본 패키지 가격만 해도
예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며느리는 모은 돈이 없다며 집은 물론 신혼가구, 예물까지 다 해달라고 하더군요. 집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된 저는 사돈댁도 없는데 예물까지는 필요 없지 않냐며 집과 가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결혼식 날 당일 직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며느리는 얼굴에 미소 하나 없이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어서 지인들은 억지로 결혼하는 거냐며 뒤에서 한 소리를 하더군요. 패백 시간에도 며느리는 무표정으로 패백절만 대충 했고 큰절도 허리를 제대로 숙이지 않아 친척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이어졌어요. 참남보기 민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사사건건 저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하더군요. 인테리어하게 돈 좀 주세요. 어머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집은 너무 오래돼서 살기 싫어요. 오래된 집은 애기한테도 안 좋아요. 생활비가 부족해요. 손주 용돈 좀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용돈 좀 주세요. 하나뿐인 아들의 손주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며느리의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매번 아이를 앞세우니 차마 끝까지 안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아들 부부의 부탁으로 산후조리원 퇴소부터 함께 했습니다. 엄마가 와주셔야 우리가 좀 살 것 같다며 저를 아들 집에 사실상 입주시키듯 불러들였습니다. 바로 제가 아들 부부의 노예로 바뀌어 버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새벽마다 우유를 달라고 우는 서준이를 안아달래며 젖병을 씻고 삶아 준비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아기는 낮잠은 조금씩 자면서도 밤마다 서너 번은 꼭 깨서 울었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들도 내일 출근해야 해서 자야 한다며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결국 아기가 깨면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며 달래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밤새 아기를 안고 재우다 보면 제 눈도 스르르 감기는데 잠이 들려고 하면 아기가 또 칭얼대어 다시 안아 달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건 나인데 며느리는 낮에도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있기 일쑤였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아기 돌보는 내 앞에서 며느리는 소파에 기대 쉬기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유식을 보더니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묽게 만드셨어요? 요즘 소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부드럽게 해서 먹이려고. 그래야 서준이가 소화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요즘 이유식은 무조건 영양 밸런스 맞춰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묽게 해서 먹이면 안 된다고요. 대충 한 게 아니야. 오늘은 소화 잘 되라고. 아기 변 상태도 안 좋길래.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먹이면 아기 면역력도 떨어진대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책이나 유튜브라도 좀 보고 해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이유식 레시피 유튜브 안 보셨어요? 나도 신경 쓴다고 한 건데. 잘하려고 하는 거면 더 공부하셔야죠. 제발 옛날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애 키우는 거 이제는 다 과학적으로 하는 시대예요. 제가 다시 만들게요. 어머니는 서준이 좀 안아주세요. 라며 제 손에서 이유식 그릇을 휙 가져갔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있었지만 서럽고 참담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를 안은 제 팔은 이미 하루 종일 무겁게 굳어 있었고 잘하려고 한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며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보자마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서준이 이유식을 너무 대충 하셔. 아기 먹는 거면 더 신경 써야 하는 건데. 내가 없으면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해? 엄마, 서준이 먹는 건 중요한데 제대로 좀 해줘요. 애기 건강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같이 와서 서준이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내가 뭘 이렇게까지 잘못했니? 너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으면서 목소리가 떨리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피곤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은 채 부엌에서 이유식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집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저는 손주를 꼭 끌어안은 채 서럽고 답답한 마음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이유식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며 어머니, 장난감은 저쪽에 두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아기 재울 때는 우리 방식대로 해주세요. 하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갈수록 집에 오면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서준이가 밥을 안 먹었다는데 대체 뭘 먹였길래 그러냐며 화를 내고 모든 문제를 다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스트레스의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고 자다가도 서준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화들짝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기운이 없어도 아침이면 또 아들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생아 시절이 지나고 서준이가 돌을 맞을 즈음에는 걷기 시작한 아이를 따라다니느라 하루가 더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직 발걸음이 불안정한 서준이가 넘어질까, 손에 잡은 걸 입에 넣을까봐 잠깐도 한눈을 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곧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니 그때까지만 고생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데 등원 준비랑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거, 그리고 어린이집 다녀온 후 저녁까지 돌보는 건 엄마가 계속 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와이프 이제 일 시작하면 우린 맞벌이라 낮에 시간 뺄 수가 없어. 아침에 출근해야 해서 데려다 주는 것도 힘들고.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언제까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다. 나도 숨 쉬고 싶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너희는 내가 힘든 게 조금이라도 안 보이니? 엄마가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떡해요? 우린 엄마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 그래도 서준이 위해서잖아요. 할머니라면 당연히 해주셔야죠. 할머니는 원래 이렇게 힘든가요? 결국 저는 할머니니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우리 둘 다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며 매일같이 아이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하원도 당연히 저희 몫이었죠.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저녁까지 돌봐달라고 했고,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모든 걸 저에게 밀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빨래, 청소, 쓰레기 정리까지 집안일들도 끊임없이 부탁했습니다. 주말이면 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주말에라도 친구를 만나고 싶다며 아이를 제게 맡기고 외출했고 아들은 친구들과 골프나 술자리를 다니기 바빴습니다. 이런 생활을
3년 더 했습니다. 서준이가 4살이던 어느 날, 저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손주를 데리러 갔습니다. 서준이는 어린이집에서 재밌는 걸 해서 기분이 좋은지 할머니 하고 달려오며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집으로 가던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차 한 대가 교차로로 빠르게 돌진해 왔습니다. 순간 저는 손주를 안고 몸을 돌리며 길가로 넘어졌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제 무릎과 팔꿈치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서준이는 제 품에 안겨 있었고 어디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섰지만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앞 좀 보고 다니세요 라며 화를 내고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몸을 살펴보고 괜찮니? 어디 아픈 데 없지? 하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손주를 안은 팔은 후들거리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아이를 꼭 부여안고 조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저는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걸 확인하고 급하게 휴지로 눌러 지혈했습니다. 서준이는 제 무릎을 보더니 겁에 질린 얼굴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 후 퇴근한 아들과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서준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라며 달려왔고 아이를 확인한 아들은 금세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차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내가 서준이를 안아서 넘어졌어 라고 설명하자 아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엄마, 애 데리고 다니면서 아픔 보고 다니셨어요? 차가 오면 피해야죠. 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어머니, 서준이 어디라도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무모하게 애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안심하고 맡겨요? 내가 안 본 게 아니라 그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온 거야. 그게 그거죠. 아무리 신호가 켜졌다고 해도 왜 차가 오는지 확인 안 하고 건너세요? 저는 다친 무릎을 부여잡고 숨이 가빴지만 아무도 제 상처나 상태를 물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다 넘어진 제 입장보다는 서준이가 놀란 것만이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사였습니다. 아들은 서준이를 달래며 엄마, 이렇게까지 못 챙기실 거면 앞으로 애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집에만 계시든지요. 라며 차갑게 말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모르시나요? 라고 하며 제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고 하루하루가 뿌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운이 없었고 문득문득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좋아하던 꽃집 앞을 지나도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고 TV에서 나오는 웃긴 장면을 봐도 전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우면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고 가슴 한켠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는 건 더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별것도 아닌 일로 힘들다고 징징댄다고 할까봐 저는 꾹꾹 눌러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낮잠도 자지 않고 울고 떼쓰는 걸 달래다가 저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마침 퇴근에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를 보자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침부터 밤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손주 보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하루 종일 내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 그러니까 엄마,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도 지금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왜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엄마가 힘들다는데 그게 할 말이니? 그래. 너희가 그렇다면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못 봐주겠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안일만 하시면서 뭐가 힘들다고 그러세요? 집안일? 그렇게 만만하면 회사 관두고 네가 해라. 난 이제 더 이상 해줄 마음이 없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서 그래요. 일하고 집 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집에 있으시면서 해주시면 좋잖아요. 내 친구 순애는 딸내미가 손녀 봐줘서 고맙다고 딸이 매달 용돈도 준다더라. 아니, 용돈이 아니지. 정당한 월급이지. 가족 간에 무슨 돈을 달라 그러세요? 하나뿐인 손주인데 그냥 못 봐주세요. 그래, 손주 귀엽지. 하지만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무릎은 아프고 허리도 시큰거려. 매일같이 애를 안고 달래느라 몸이 나만하질 않아. 어머니, 저희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모르세요? 애 하나 봐주는 게 그리 힘드세요? 애 하나? 난 애 셋을 보고 있어. 너희는 집에 들어와 발 뻗고 누워서 밥 달라고만 하고 내가 앓는 소리라도 하면 엄마는 집에만 있는데 뭐가 힘드냐고 되묻지 않니? 나도 이제 지쳤다. 엄마라고 할머니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도 내 삶이 필요해. 너희는 그걸 언제쯤 알 거니?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제 오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한테도 자식 노릇은 바라지 마세요. 엄마가 엄마 역할, 할머니 역할을 안 해주시니 우리도 자식 노릇 안 할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칼처럼 후벼 팠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평생 아들, 손주 뒷바라지 하느라 제 삶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 없었는데 결국 돌아온 건 필요 없으면 끊겠다는 자식의 협박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해온 모든 수고와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